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편인데요. 생각이 많다 보니 걱정도 많고 괜한 걱정에 사는 게 피곤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머릿속은 복잡해 죽겠는데 왜 마음은 공허할까요?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생각도 감정도 적당히 요령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책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는 이 질문에 세상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다 혼자 상처받는 대신 먼저 이 세상을 좀 더 이해해 보자고 답합니다. 나를 아끼고 지키되 조금 더 현명하게 세상 사는 방법이 필요한 당신에게 이 책은 그 방향을 알려주는 심리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며 나를 찾아오는 내담자들은 주로 자기가 생각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한다. 그들은 공통점이 있다. 아주 예민하고 반항적이며 사회성이 부족하다. 한편으론 창의적이고 감정이입을 잘하고 정이 많은 편이다. 또 남들에게 호의적이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든가 남의 일에 너무 신경을 쓴다든가 남들을 선동한다는 비난을 자주 듣는다. 그들은 수시로 동화 속에서 사는 사람 취급을 당하며 그들의 친절은 어리석음으로 과민성은 연약함으로 동일시된다. 나는 그들의 성격적 특징을 잘 알게 되면서부터 일반적으로 이러한 주제를 다룰 때 을에 들먹이는 영재, 높은 잠재력 같은 용어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내담자들도 그러한 용어를 불편해했다. 지능은 그들의 특징에서 일화적인 면에 불과하다. 그보다 그들의 성격적 특징이 단순히 신경학적 특수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그 특수성이란 감각 과민증과 가지를 치며 뻗어나가는 복잡한 사고방식이다. 현재 캐나다에서 일어난 신경 다양성 운동 덕분에 신경 전형성과 신경 비전형성 같은 용어가 등장했다. 나는 이 신조어들이 일반화되어 영재와 같은 단어를 대체하기를 바란다. 영재라는 단어가 암묵적으로 끌어들이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나 개인적으로 정신과잉 활동인이나 일반 사고인 같은 용어를 만들기도 했고 여기서도 계속 쓸 생각이다. 나는 가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머릿속이 복잡하게 과열되는 사람을 가리킬 뿐이다. 일반 사고인도 사유의 방식이 일반적 규칙 체계에 맞는다는 의미밖에 없다. 반면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은 이 규칙 체계에 명백히 맞지 않는다. 그들은 어디서나 밖으로 삐져나온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은 이러한 암묵적인 규칙 체계, 즉 사회의 코드를 이해하고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들은 자주 불편함, 어색함, 다른 사람들과의 괴리감을 느끼지만 그 이유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도 자기가 실수를 하거나 남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어색하게 한 것은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참 피곤하고 sak이 꺾이는 일이다. 일반 사고인들의 문화에는 그 나름의 코드가 있다. 그 나름의 논리와 가치 체계도 있다. 모든 문화가 그렇듯 이 문화에도 강점과 약점이 있고 유효성을 영원히 잃지 않는 창립신화와 일종의 지혜가 있다. 물론 특유의 한계와 부조리도 있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은 이 문화에 자주 부딪히고 반항한다. 하지만 그가 이 문화에서 감지하는 부분은 어쨌든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어떤 문화의 코드를 알고 이해한다는 것이 곧 그 문화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채택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코드를 알고 나면 일반 사고인들의 세계에서 툭하면 모리의 암초에 부딪히는 사고를 요령 있게 피하면서 항해를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알은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 좋은 것을 취하고 나머지는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일반 사고인들의 세상에도 본받고 따를 만한 면이 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결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현 세상에서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또렷이 깨닫게 할 것이다. 일단 다툼은 피하고 볼 일.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평소 사람 좋은 친구 하나가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술이 취할 정도로 마셨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유명 가수를 헐뜯기 시작했다. 이미 돈도 벌만큼 벌었으면서 이번에 또 수금을 하려고 감상적이기 짝이 없는 노래를 들고 나왔다나? 그런 기회주의적 졸작을 발표한 것은 팬들을 우롱한 처사라고까지 했다. 나는 어리석게도 그 친구가 심하게 취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래 대중가요의 목적이 감정을 자극하는 거 아니겠냐고 맞받아쳤다. 상대는 그냥 물러서지 않았다. 그런 건 대중예술도 아니고 그냥 상업활동일 뿐이라나. 내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상대는 더 흥분했다. 보다 못한 그날 모임 주최자가 슬그머니 나서서 농담 한마디를 툭 던지며 교묘하게 화제를 전환했다. 나와 얘기할 때는 점점 더 언성이 높아졌던 친구가 곧바로 차분해졌다. 그 자리에서 내가 배운 바가 있다. 내 말이 맞고 틀렸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다소 중요한 주제, 이를테면 교육, 정치, 기후,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고 치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상되는가? 우리는 모두 그 주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자기 의견이 있다. 나는 내 의견이 중요하다. 내 의견이니까 당연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자기 의견이 중요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서로 몇 마디 쏘아붙이다 보면 난투극까지 가고 만다. 여러분은 정말로 서로 설득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연구자들도 역선전은 오히려 처음에 가졌던 생각을 강화하는 효과밖에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 분위기를 해치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망가뜨릴 뿐이라면 논쟁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기 쉬운 주제는 건드리지 않고 변죽만 울리는 것이다. 어쨌든 그 가수가 달콤하고 감상적인 노래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건 엄연한 사실 아닌가. 게다가 여러분은 아마 온라인상의 돈 없는 댓글에 가장 먼저 분노하는 사람일 것이다. 담백하고 무해한 글을 게시하면 누구나 좋아요를 누를 수 있고 아무도 마음 상하지 않는다. 중립적인 대화의 정신이 바로 그런 것이다. 분위기 무겁게 만들지 않기.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은 무해하지만 알맹이 없는 대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무거운 주제를 꺼내는 경향이 있다. 그들 딴에는 인생의 끝, 환경, 엘리트 계층의 부패 등에 대해서 진짜 대화다운 대화를 해보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편안하게 바비큐를 즐기려고 온 손님들 입장에선 진지한 주제에 이렇게 혼자 흥분하는 사람은 귀찮기만 하다. 내 경우 누가 내 직업을 먼저 물어보더라도 너무 고지고대로 답하기 시작하면 그날 모임 내내 분위기가 얼어붙는다는 걸 안다. 상대의 측은지심을 악용하여 자기 입속을 챙기는 사람, 즉 심리 조정자와 그들이 불러일으키는 불행에 대한 이야기만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모임은 내가 모든 손님에게 무료로 상담해주는 시간 비슷하게 흘러간다. 누구나 자기 삶을 갉아먹는 심리 조정자를 적어도 한 명쯤은 알고 있기 마련이니까. 결국 나는 놀러간 자리에서 일만 하다 온다. 상황이 왜 그렇게 되는지 내가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 지금은 질문을 받으면 슬쩍 회피하면서 화제를 바꾼다. 아, 오늘 저녁은 일 생각하기 싫어요. 다 내려놓고 놀러 왔어요. 회계일을 하는 친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너도 그냥 회계일 한다고 해. 그러면 아무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아. 글쎄, 아직 시험해 보지는 않았다.
문제없는 사람은 없다. 어떤 남자가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렸다. 남자는 10층을 지나면서 생각했다. 휴, 여기까진 괜찮네.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한다. 내 삶의 긍정적 측면에 집중하면 잘 되겠지만 일시적 곤란과 당장의 마음 상태에 몰두하면 잘 될 일도 안 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신경 전형인들은 불행과 행복을 판단할 때 눈앞의 상황에서 충분히 거리를 두고 지혜를 발휘하여 생각해 보는 것 같다. 괜찮아, 잘 되어가. 그리고 설령 잘 되더라도 그게 영원하진 않아. 불교에서 설파하는 중도란 기쁨이든 고통이든 분별력 있게 거리를 두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싱어송라이터 라파엘 아로슈는 노래했다. 150년 후에 이 모든 것에서 뭐가 남을까? 오늘 나를 뚫듯이 기쁘게 하고 나를 죽도록 뒤흔드는 이 감정에서 과연 무엇이 내일까지 남아있을까? 개인적 문제를 사회에서 발설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 태도 이면에는 진정한 철학이 있다. 근심 없는 사람은 없고 나의 근심으로 타인을 골치 아프게 할 필요는 없다는 원칙에서 출발하라. 그 사람은 자기 문제만으로도 버겁다. 상대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배려이자 선물이다. 이렇듯 집단의 각 구성원은 집단 전체의 감정 상태에 공동 책임이 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집단 전체의 감정에 도입함으로써 거기에 톤을 부여한다. 일반 사고인들이 여러분을 산통 깨트리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 내 문제를 말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라. 그들에게 감정을 전염시키지 말라. 설령 한순간 날아갈 듯한 기쁜 감정일지라도. 금방 사랑에 빠지지 않기. 서로에게 36개의 질문만 던지면 우리는 모두 45분 만에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가. 이것은 1997년에 심리학 연구자 아서 에런 교수가 밝혀낸 사실이다. 미국의 한 대학에 소속된 그는 친밀감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특히 서로 초면인 두 사람 사이에 친밀감을 조성하는 법을 찾고 있었다. 그가 설계한 특수한 실험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보였다. 서로 짝이 된 피실험자들은 거의 모두 사랑에 빠졌다. 물론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설문에 답하다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모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서로 선택해서 짝이 된 사람들이었고 욕망이 감정으로 변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좀 더 필요할 터였다. 그렇지만 설문의 효과를 부정할 순 없다. 설문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식었던 연애 감정을 되살리거나 우정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걸까? 상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친밀함의 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설문에 답하다 보면 자신의 어린 시절, 부모님, 자기가 거둔 성공, 공포, 나르시시스트적 결함, 가치관을 털어놓게 되는 것은 물론 상대의 나르시시즘도 강화하게 된다. 상대의 어떤 점이 좋은지, 상대와 자신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말하게 되니까. 맨디렌 카트로는 이를 바탕으로 완벽한 타인과 사랑에 빠지는 법이라는 책을 냈다. 그녀는 실제로 이 설문에 응하다가 잘 알지도 못했던 직장 동료와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 그녀는 설문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질문들의 상당수는 다른 질문으로 대체해도 무리가 없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이 서로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과정을 조성한다는 점만은 근본적으로 변치 않아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소통 방식, 서로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대화야말로 여러분의 장기 중 하나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모두의 반감을 사기 쉽다. 여러분이 솔직하게 한다고 하는 말이 상대를 꼬드기기 위해 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이웃들끼리 모여 바비큐 파티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서로 대화를 좀 나누다가 사랑에 빠진다고 상상해보라.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 다시 한번 기억하라. 비가 온다든가 날씨가 좋다든가 하는 얘기, 최근의 축구 시합, 자동차 브랜드별 장점 비교, 딸기 타르트 레시피 얘기가 훨씬 더 합리적이다. 모든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없다면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안고 사는 것도 지혜련이 생각했다. 사실 그게 합리적인 태도다. 한 발짝 물러나 생각해보면 문제는 늘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뿌리 뽑고 싶은가? 차라리 바닷물을 다 퍼내겠다고 하라. 그러니 그날그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등바등하고 이튿날 또 그만큼의 문제를 떠안기보다는 그저 문제들 한복판에서 평안하게 사는 편이 낫다. 몸을 동그랗게 구부리고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어떤 것도 완벽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된다. 사고방식을 그렇게 바꾸면 문제들이 정말로 심각해질 때 최소한으로 해결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된다. 최소한이란 바람 빠지는 타이어를 대충 땜빵하고 타이어 전체를 갈아야 할 나중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내가 일반 사고인들의 문제 해결법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고방식은 부분적으로 들어맞고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의 90%는 이 방식을 적용해 객관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가 느끼는 모든 문제를 뿌리까지 파헤치는 정신적 과잉 활동이니 회사에서 얼마나 동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접근의 한계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예측해야 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 철도 네트워크, 교량, 핵 발전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문제 해결을 미루고 땜빵에 만족한다면 끔찍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게다가 조사위원회가 하는 일은 주로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태는 유감스럽고 때로는 비극적이기 그지없다. 사고 아닌 사고는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의 분노를 자극한다. 그들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보았고 예방책도 제시하려면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예방책에도 한계는 있다. 결코 축소되지 않는 리스크가 있다. 가령 핵발전소 사고의 경우 지역 인구를 신속하게 대피시키거나 방사능 피폭을 예방하는 아이오딘을 인구 전체에 유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문제 해결하지 않기의 논리에는 다른 목적들도 있다. 나는 그러한 목적들을 차츰 발견하게 되었다. 문제에는 정신적 과잉 활동이니 짐작도 못했던 나름의 사회적 기능이 있다. 문제는 수다 떨 거리를 던져준다. 일단 문제는 대화나 잡담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재차 말하지만 잡담은 사회적 연결고리다. 익히 알려졌듯이 행복한 사람들은 사연이 없다. 문제가 있어야 얘기를 나누고 의견을 들을 건더기가 있다. 어느 보험회사는 아예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다. 잘 보장된 문제는 얘깃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요컨대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측근들의 문제는 결코 마르지 않는 수다의 원천이다. 우리가 그 문제의 표면에 머물러 있다면 말이다. 그리고 문제는 당신을 중요한 인물로 부각하면서도 시기 질투를 막아준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 더 나쁘게는 팔자 좋고 재수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 너무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짜증난다. 내가 항상 웃고 다닌다는 이유로 얼마나 가시돋친 말까지 들었는지 아는가. 어떤 약사는 나에게 너무 건강한 것 아니냐면서 비아냥거리듯 말하기도 했다. 나는 웃으면서 농담을 했다. 그래요, 이 약국 매상을 팍팍 올려주는 손님이 될 순 없죠.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 사이에 더 잘 들어갈 수 있고 남들의 질투나 공격에 덜 시달린다. 그렇지만 나는 단지 약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 병에 걸리지는 않을 테다. 기업 내에서 이러한 양상은 뚜렷하게 관찰된다. 문제없는 부서는 뺀질이 집합소 취급을 받는다. 문제를 한 보따리 안고 해결을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이는 부서는 진지하고 일을 많이 한다는 말을 듣는다. 부서마다 해결해야 할 문제와 일더미에 파묻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기를 쓰고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게 되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고 생산적이지도 않다. 사람들은 문제는 좋아해도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문제는 속에만 담아두고 주위만 휘젓곤 한다. 마지막으로 문제는 심리게임의 마중물이 되어준다. 심리게임은 부정적이지만 강렬한 인정 자극의 원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 교류 분석에서 그래 하지만으로 분류되는 심리게임이 출현하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여러분이 5만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도 저쪽에서 그래 하지만이라고 토를 달면서 도움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이 능사가 아니라는 증거 아닐까. 변화의 시도들이 그토록 자주 맥 빠지는 수구주의에 부딪히는 이유도 이로써 설명이 될 것이다. 심지어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심사숙고한 변화인데도 말이다. 관계라는 감옥. 나는 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불행은 혼자 쓸쓸하게 죽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웬걸 혼자라고 느끼게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죽는 게 더 끔찍하다. 로빈 윌리엄스. 융합적 방어 기제가 발달한 사람은 고독이 불러일으키는 공포를 피하기 위해 혼자 있는 것보다는 별로인 사람들하고라도 어울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일종의 중독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타인과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에겐 못된 인간들이 꼬이기 쉽고 그 사람은 5만 가지 폭력에 여지를 주게 된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그러한 태도는 애초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 고독감이나 고립감은 주관적이기도 하고 객관적이기도 하다. 심리 조종자들은 옆에 있음으로써 사람을 냉랭한 고독에 빠뜨리는 기막힌 재주가 있다. 그들은 다정한 척하면서 죄수를 감시하는 간수처럼 행동한다. 행여 다른 데서 애정을 구하지 못하도록, 아니 인간적 온기조차 얻지 못하도록 이것저것 차단하고 감독하기 바쁘다. 로빈 윌리엄스의 말이 100번 옳다. 심리 조종자와 사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고독이다. 충전을 위한 고독. 이 고독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고독과 정반대다. 배터리를 충전하듯 자신의 유일무이함을 느끼면서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한다. 이런 고독만 경험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내가 보기에 정말로 충전을 위한 고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배울 수 있다. 두렵고 황량한 내면의 공허를 머물러 쉴 수 있는 여백으로 바꾸고 스스로에게 유익한 고독의 영역을 복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나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내향적인 사람들은 물리적 고독을 선호한다. 그들은 고독을 즐기고 거기서 힘을 얻는다. 이 고독은 교류 분석으로 치면 철수 단계, 즉 이미 받아들인 인정 자극을 분류하고 소화하는 시간에 해당한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은 이 고독을 잘한다. 감각적으로 평온한 공간, 실수를 저지르거나 집단 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까봐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는 시간,
거기서 그들은 비로소 비난 어린 시선과 말들로부터 안전하다. 그렇긴 해도 다수에게는 이러한 고독이 달리 더 좋은 것이 없어서 하는 선택이 아닐까 싶다. 호의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회 속에서도 편안한 기분을 느낀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혼자 있어도 평온할 수 있으려면 좋은 환경을 내면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지내야 한다. 그런데 정신적 과잉 활동인들은 물리적 고독에 처하면 처음에는 안도감을 느끼지만 그 단계가 지나면 의례 자기 내면의 폭군과 마주하곤 한다. 그 폭군이 그들의 실수와 실언을 가차없이 까발리고 신문하니 죽을 맛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검사님의 논고에 저녁 내내 시달리는데 무슨 충전이 되겠는가. 평온한 고독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한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 초점이 가 있으면 안 된다. 실수했다고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자신의 강점을 스스로 칭찬할 줄도 알아야 한다. 간단히 말해 내가 편안해야만 나를 좋은 벗으로 삼을 수 있다. 여러분 내면의 폭군을 쫓아내고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라. 그러면 물리적 고독의 시간이 충전의 장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에는 여러분이 저지르는 실수를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길 바란 것도 있다. 이제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실수를 예방하거나 감당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